판화가 하락세긴 하잖아요. 그럼요. 상승은 언제 했나요? 4년 전부터 프린트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바꿀 바엔 없앤다. 야, 스탠더 코미디언 홍승상이고요. 대학원생 박세영입니다. 저는 도슨트 박수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판화과 중에 1등 대학이죠. 박수현님 모셨습니다. 네, 전국의 1등 대학 판학과입니다. 왜냐면 서울대에 판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한예종이도 없고 오직 홍대만. 추계 애들도 있어요. 추계 그렇죠. 그렇죠. 거기- 죄송합니다.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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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17년도부터 안 사이는 아니고요. 근데 예고 오신 부산 예고. 네, 부산 예고. 예고 나온 친구들이 좀 그 경력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몇 년 더 잡아봤다 이거죠 사실. 근데 그게 있어요. 홍대가 비실기이다 보니까 아예 미술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애들이 그냥 대충 홍대 미대라도 가라 그러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그런 사람이었어? 저희는 이론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기과에 일반고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초까지 그냥 공부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홍대 미대라도 가라 하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 우리 지난번 촬영할 때 입시생들 사이에서 자전이 욕을 그렇게 먹는다니까.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산디과 하다가 도망쳤거든요. 왜 도망가셨죠? 그쪽에는 미래가 그러니까 내 미래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모두의 미래가 없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판학과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판학과가 있는 걸 알았나요? 아니면 판학과를 안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고요. 제가 서양화를 예고해서 전공을 했었는데 유화를 진짜 싫어했어요. 미술은 좋은데 디자인이랑 동양화랑 조소도 싫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판학과가 있다. 사실 판화가 회화한 갈래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가 시기별로 꽂혀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꽂혔던 게 한복이었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대학을 가면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닐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시절에 한복의 금박이 판화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말했던 그 판화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연결이 됐었고 마이너한 과다. 홍대병이다.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걸 하기 싫었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유가 있죠. 원래 그럼요. 예전에는 판학과가 있던 학교들이 많았는데 지금 모두 멸종되고. 우리 학교도 이제 곧 왜냐면은 판화가 회화양 갈래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우리 학교에 회화, 동양화, 산화까지 미술대학 총 11개 중에 4개 과가 회화의 부속기관. 그중에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사실 정말 현실적인 얘기로 사라질 위기를 진짜 진심으로 겪고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애들이 없잖아. 입학을 안 하잖아요. 은근히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은 게 지금 마이너 한 과여서 좋았잖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판학과가 없으면 완전 마이너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까 그러셨잖아. 마이너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깨닫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 순수 미술은 같은 고민을 겪겠지만 특히나 판화는 작업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졸업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칭을 굉장히 좋아했고 애칭이 오목판이거든요. 오목판은 엄청난 압력이 원래부터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목한 데 있는 잉크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 공방의 조수로 일하시면서 작업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가시던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도 처음엔 튀려고 했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미대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우리끼리 되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탈출을 못해요. 봐봐요. 좋아하시니까 계속 대학원 가시고 지금 미대 개그맨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런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하는데. 뭔가 당신 팔로워 몇 명이에요? 판학과는 뭘 배우나요? 판화과를 처음 입학하면 지판화, 목판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기술만 연마하다가 끝나요. 그 기술도 완벽하게 연마하지 못하죠. 당연히 대학원 가야 되고 왜냐하면 판화는 기법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고 저는 판화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물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는 평생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재밌어요. 재미가 있는데 보통 일반 대중분들은 판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판화 작품 그냥 복 제품이구나 그냥 이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운 판화가 이제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과. 역사로 따지면 그런 건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인쇄 용법으로 시작된 게 맞아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15세기경에서부터 16세기 초 여러 가지 판화가 이제 시작되고 판화를 어떻게 회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 1, 2차 대전 이후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르누보 때 좀 알폰소 모아나 극장의 포스터 같은 걸 배급하기 위해서 툴리지 로트렉이나 뭐 이런 아, 사람들이랑 로트렉. 무하나 로트렉이 했던 그 석판화 포스터도 사실은 배포용으로 만든 거였지만 회화 작품으로서 창작 판화로서의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게 회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은 컬렉팅 요소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무하의 포스터를 사람들이 이제 벽면에 붙여져 있으면 다 떼갔다. 그런 느낌이죠. 한정판 건담 같은 느낌이라. 건담이나 프라모델들을 모으는 이유가 그런 미적인 어떤 대단함 때문에 모으는 게 아니라 수집 컬렉팅적인 요소, 그러니까 전시용 이런 느낌이 더 크잖아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뜯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무화 그림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 이거 예술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예쁘게 잘 그렸어요. 석판화를 매체를 잘 사용하기도 했고. 왜 회화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판화가? 19세기경에 옛날에는 복제를 할 수 있었던 판화가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판화가들이, 판화 공방들이, 판화 장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화에다가 에디션 넘버 기입하잖아요. 그게 1960년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60년대에 판화에는 에디션 넘버를 분명하게 기입을 하자. 아니면은 그게 복제 판화다 이런 식으로 아예 룰로 정했어요. 너무나 많이 만들어진 판화들을 어떻게 하면 사진 인쇄가 아니고 복제된 게 아니고 창작 판화 작품인 것일까?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할까에 대한 논의가 60년대에 나왔던 거죠. 사진에서도 사진 운동을 했거든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사진이란 매체를 회화로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게 이제 뉴욕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일간지도 신문도 만들고 갤러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사진을 회화로 승격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림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특히 공예 분야들이 편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판화도 그런 흐름을 같이 역사적으로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사진이든 판화든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로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물감을 그린 거 말고는 그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21세기인데도. 디지털 드로잉 전시가 있어요. 그럼 오시는 분들이 되게 실망하세요. 제가 해설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시는 그 시선은 동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매체와 우리가 동시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화가 맨 처음 발명됐을 때도 15세기경에 에그템페라 되게 많이 썼잖아요. 유화물감은 굉장히 건조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했고 유화물감을 사용하면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디지털 매체, 사진 매체, 영상, 비디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이게 복제도 되고 별로네 이건 작품이 아니네 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직 15세기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6세기 이후에는 그런 것도 예술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조금 강요 같은데. 강요할 수 있죠. 그것도 저의 시선, 저의 해석 중 하나인 거죠. 6세기 전에 예쁜 것이 지금도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대중들과 좀 멀어졌달까? 뭔가 좀 자폐적으로 그 예술계 사람들끼리만 통용되는 미감에 전착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치. 어느 순간부터 재현이 아니어도 좀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예쁘고 어떤 비례나 이런 거는 사실 유전자에 각인된 거잖아요. 예술 쪽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비율이나 조화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깨부시면서 어느 순간 미적이고 한다라는 거를 예술가들이 좀 주장을 더 하고 있잖아. 제 아방가르드 미쳤지. 늘 2차 세계대전이 변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그쵸?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분들이 와서 야 이게 무슨 미술이야? 이게 무슨 작품이야?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 감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판화는 원래는 실용을 위한 도구, 매개였는데 그 이후에
그 실용성이 떨어지면서 판화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술이다. 실용성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대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 말이 즉슨 실용성이 떨어졌다. 아니, 저기야. 하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더 괜찮은 석빙고가 있었어. 그리고 냉장고가 나왔어.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대체 가능한 게 아니라. 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빙고과시잖아요 지금. 네네. 아니다 이제 곧 프린트가로 바뀔 거긴 한데 야 그거 아세요? 예술학과 문과대로 간대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졸업장에도 문학사예요. 저희 인문대로 나와요. 아 진짜요? 예. 아 미대가 아니었네? 예. 판학과 아직 안 바뀌었고 4년 전부터 프린트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굴바엔 없앤다. 아니 프린트과가 뭐냐고 진짜 짜증이 확 나네. 아니 두 분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라 홍대한테. 영어로는 프린트 메이킹이라고 써 있었어. 메이킹이 없잖아 프린트과는요. 그 메이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손을 가지고 메이크 만든다. 사실 판화가 하락세긴 하잖아요. 그럼요. 상승은 언제 했나요? 19세기요. 국내 미술 역사를 배웠을 때 1970년에 제 판화 비엔날레가 열렸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 주최한 최초의 국제적 비엔날레다 음. 라고 들었고 심지어 또 이제 해방 이후에 괜찮은 작가들을 CIA가 밀어줬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냈던 판화가라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뽕이 찬다고 해야 되나? 왜요? 국제적으로 모두가 모르는 분야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좀 선구자적으로 해냈다 라는 자체.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측이야. 시기적으로 1960년대 70년대는 회화 조각에서 벗어나서 발광하던 시기잖아. 뭐라도 해보자라면서 해외에서도 그때 전위적인 거 하자라면서 판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현대 미술을 하니까. 근데 한국은 그때 많이 낙후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판화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미국에서 봤을 때 오 얘네 판화 하잖아. 개쩔어 이러면서 낙후된 한국과 너무 앞서 나간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판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그 한국 작가들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자유주의의 이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홍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적절한 매체가 판화였다라는 한쪽의 논문을 받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판화는 그 복수성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가 낮아지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명됐었고 그 약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게 판화가 상승해야 돼, 회화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판화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회화의 한 갈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만 있어주면 돼요. 내가 회화를 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조각을 넘겠다. 왜냐면 회화 조각은 판화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는 매체가 되겠다는 꿈도 꾸지 않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드로잉은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드로잉, 판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더 먼저 발명이 되었던 매체이다 보니 디지털에서 그리고 싶은 것들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매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넘볼 수 있다 이런 표현 솔직히 안 쓰고 싶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라면 그럼 사진 말고 영상은 꼭 그렇게 위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게 재밌잖아요. 아니 나는 아까 그 판화의 약점을 말씀하실 때 되게 판화가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가 재밌잖아. 디지털 드로잉을 이길 수 있나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 그 고지식하고 고정관념에 박힌 인터뷰는 나중에 널 위한 문화예술 가서 하시고 아니 거기서 가서 하시고 나중에 MBN 나가서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고, 여기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소소하게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 우리가 판화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했을 때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라든가 실크 스크린 맞아요. 네, 좀 대중적으로 그래도 좀 실크 스크린이라는 존재를 네. 알린 작품이긴 한데 그냥 앤디 워홀에서 판화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판화가 가진 예술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복수성만을 강조해서 마릴린 먼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화가 이제 그림에서 붓으로 넘어간 단계로 바뀌지 않았나? 붓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페인트로 그린 건 페인트화인데 페인트에 어떤 붓을 썼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걸 손으로 했든 위에서 뿌렸든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냥 판화도 하나의 붓이 돼버린 게 아닐까. 도구, 매개.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는 이제 도슨트 입장에서 보면 전시에 판화 작품이 왔다 그러면 판화는 안 봐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게 복제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 제가 승장님 같은 말씀을 드려요. 재료만 달라졌을 뿐 같은 회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판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화 물감으로 칠해서 이걸 유화라고 하면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단일 판화를 찍고 그 위에다가 드로잉을 얹기도 해요. 판화는 정말 정교하고 예민한 매체예요. 그래서 찍는 그 순간의 습도, 온도, 공기에서의 뭐 그런 것들, 뭐 화학작용을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드로잉을 뭘 얹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른 에디션이 되는 거죠. 그게 NFT 아트의 원리잖아. 근데 에디션 넘버의 차이가 있고 저 사실 NFT 잘 몰라요. 그 망한 거 있어요. 알긴 아는데 개망한 거. NFT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NFT 글자만 나오면 다 돌렸기 때문에 오. 아예 몰라요. 그쪽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판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 가능한 판화를 대체 불가능한 에디션 넘버를 사용해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작품으로 만든 게 NFT인 거죠. 근데 맞잖아. 이 원리는 맞잖아. 맞긴 한데 약간 판학과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꼈는데 만약에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지? 원래 이렇게 진행되나요? 아, 저희 없는 예술 안 봤어요? 아니 봤어요. 봤죠? 그때는 이런 느낌 안. 그게 편집의 힘이라니까요. 아 그 영상 잘 보면 세영이 형 말하는 1분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 원본은 5분 넘는데 어절로 잘라요. 오체불씨 스튜디아를 해 내가. 대단한 편집자. 정리하면 4년 동안 기술만 좀 배워서 조금은 아쉽다고 하셨는데 판학과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지금 커리큘럼을 잘 몰라서 제가 입을 대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니던 판학과는 아쉬운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4년 동안 다 배우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는 건 그만큼 판화가 너무나 방대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커리큘럼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석판화를 가장 잘 찍는 교수님, 동판을 가장 잘 찍는 교수님들이 저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 맥이 저희 때에서 끊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꿀 게 많겠죠. 약간 총장 잘못이다. 총수들이 바뀌잖아요. 수뇌부. 근데 수뇌부들이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그런 세태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니까 맞죠? 현 정부처럼. 저는 이렇게 나이 들면서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17학번이었던 저의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클래식만 고수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시대가 또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맞아요. 학생들한테는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기. 왜냐면 어떤 특정 탑과들이 있잖아요. 조소, 회화, 디자인 정도로만 정리를 하자면 그 외 과에서는 학생들이 그 과에 대한 꿈을 꾸고 가는 경우는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좀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물죠. 그럼요. 그래서 판학과가 꼭 사라져서 우리 몇 안 남은 소연님의 조금 에디션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무한히 복제되는 판학과의 신입생들 사이에서 소연님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10이라 마치고요. 그리고 도슨트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판학과 오시는 예비 미래 후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생각하고 오세요. 화이팅.